시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950년에 이제 50년에 전개된 일이죠. 이 집 여기에 주인이었던 임영선 선생이 해방 전에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 강사 중 한 명이죠. 44년 운영경에는 유일한 조선인 강사였죠. 42년에 김태준이 강사가 됐는데 44년에 이제 경성 트로이카 하면서 중국으로 도망가 있고 임영선 선생이 혼자 유일한 강사인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점은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이제 국문학사 최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선문학사라고 1940 해방공간에 48년인가 냈습니다. 그 조선문학사를 보면 뒷부분을 다 뒷부분이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부족으로 인쇄를 못했다고. 종이가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연하게 그 전에 국문학을 연구했던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와 조선소설사에 이어서 완성된 국문학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김태준, 또 임화, 그 다음에 이제 이명선 이 세 사람이 한국문학사 작업을 했다고 봐요. 그 작업을 한 이유는 중국의 광말약의 중국 고대사회처럼 한국사를 변정법적 역사 유물로 입각해서 조선사를 정리하려고 중국 고대사회 연구를 보고 자극받아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이제 조선문학사.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해서 말도 민족성이 거의 말살될 위기니까 그걸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국문학사의 대부분은 이분들의 작업을 보고 해방기에 조남, 조윤재, 이시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슬쩍 베껴갖고 소개한 겁니다. 소개했는데 90년대 들어서 해금되니까 이게 오리지널은 이 사람들이 쓴 거였구나.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영선은 그저 김태준 칭찬만 한 게 아니고 김태준이 홍길동 좀 평가한 거는 잘못됐다. 홍길동은 뭐 봉건체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한 그룹 더 나은 비판을 하고 운동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영선 선생이 6.25 때 인민군이 발표한 서울대 총장이야. 인민군과 더불어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은 서울대 강사를 경성대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절대 서울대 총장을 안 시키고 사실상 교육부 장관인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무슨 말이냐. 일단 이제 뭐 그다음 조선공산당 다문인 것이 거의 100% 확실하고 그 전에 해방 전에 경성 트로이카, 경성공그룹 44년도에 공산주의자 협의회 멤버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서울대 총장으로 북한 당국에서 이제 지명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인민군이 서울 점령하고 초기에는 9월달까지는 곧 한국 전체를 이렇게 다 자기들 먼저 해방시킬 것 같았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사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왜냐, 증거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나는 뭐 조직 활동해본 사람 다 알죠. 말 안 해도 그 관계없이 서울대 학적이 있다고 저기 있다고 서울대 총장을 임명하고 좌파들이 절대 그러지 않고 확실히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해방공간 또 일제 말기에 임영선의 활동이 드러나진 않았죠. 그건 체포가 안 됐으니까 안 드러난 거지. 체포된 걸 기준으로 증거를 이제 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사학계의 한계죠. 더 이상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99%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전부터 김태준과 더불어서 김태준의 과 7년 후배인데 학문적으로 그 방향도 같고 연구 방향도 같고 설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경성공그룹 경성트로이카 멤버인 것이 99%죠. 이분이 이제 인민군 후퇴 때 같이 후퇴하다가 의정부에서 아마 폭격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집은 충청도 사람인데 정태식 선생이라고 청주의 수재 정태식 선생 후배인데 아마 그 통해서 경성공그룹 가입했을 건데 이 집은 이제
조선에서 조선인 중 유일한 경성제국대학 강사니까 조선인 강사밖에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같은 강사가 지금의 강사가 아니고 교수야 70대 이전에 한국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인데 강사부터 시작하는데 규정은 없지만 성질은 안 시켜주는 거지.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강사되고 나니까 처갓집 외동딸한테 장가 들었는데 장모가 하도 좋아해갖고 장모가 이 집을 사줬답니다. 그 안에 보면 일본식 집 같잖아요, 가정집. 근데 이 항일가방 주인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소문나고 막 모르죠. 잘 안 알지. 인민군이 임명한 서울대 총장이니까 부담스러워서 말지. 근데 한국 문학에서 거의 지워져 있다가 한 2000년대 뭔가 연구가 갖고 전집이 나오고 그랬었던 거예요. 앞으로 김태준 선생이 박헌영과 더불어서 조선어학회 회장 만나게 했던데 김태준 연구실을 갈 겁니다. 가기 전에 그 중간에 김상욱 동상이 있는데 들렀다 가겠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저희 많은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경성제국대학에서 이제 뭐 특기할 만한 분은 역시 미학계 선생이고. 네, 어디선가 왔다고 합니다. 미학계 사례는 미학계하고 이렇게 경성공부를 해서 미학계가 경성공부를 해서 같이 활동한 사례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에서도 드물죠. 국제주의를 실현한 가장 뛰어난 정부죠. 그런데 이분이 왜 하냐면 이분이 아시다시피 뭡니까?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테러 의열단 해가지고 대단하게 이제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 그만한 의사의 검치를 보면 1921년인데 20년인데 몸에 총상이 10군데 이상 있어요. 그럼 출혈로 사람이 있거든요. 이미 의사 소견으로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돼. 그런데 막 이렇게 날뛰면서 활동한 거야. 저 마지막 돌아가신데 요 다음 칸 너무 골목인데 그 골목에서 왼쪽으로 한 1km 들어가면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갈 그 김삼용 이조화 선생 아지트거든요. 그 근처야.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신데도.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최부의 그 골목 틈사이 숨어서 막 총을 쏘는데 형사들이 지도를 총 맞으니까 일본인들도 못 가니까 몇 시간 또 접근 못해. 이분 엄마를 불러다 가보라고 열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초인이죠, 초인. 근데 이제 이분을 적극 지원한 사람이 김한이거든요. 김한이 이제 김사국과 더불어서 1921년에 국내당 중립당을 만든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말하자면 김한은 민족주의 입장에서 테러를 적극 지원한 거죠. 그 일로 해서 김사국하고 달라져. 김사국을 비판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 거, 테러를 지원하는 거는 잘못이다. 테러 방법으로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낼 수 없다. 김사국이 김한을 비판하면서 이제 국내당 처음에 성립한 당이 안 된대. 좀 조용한 데 가서 안 된대. 사진만 찍고 와야지. 사진을 찍고 가. 김태준이라고 해방되고 나서 경성대학의 총장으로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김태준은 직선 총장으로 뽑혔는데 비록 학자지만 게바라 그분의 이력을 보면 게바라 저리 가랍니다. 한국이 넣은 세계적인 혁명가이자 학자인데 중국으로 치면 광말약에 해당하죠. 근데 뭐 한국 사람 아는 사람만 알죠.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운동가들과 운동권들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명선 선생의 선배인데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사로 뽑힌 분입니다. 조선어과 강사로. 그래가지고 명륜 전문 성균관대학교 교수 겸 경성제국대학 강사.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에 이제 뭐 동양학, 한국학 분야의 조선에서 최고였죠. 우리는 위당 정인보가 최고인 줄 아는데 정인보는 이제 그 한참 다음이고 당대 김태준이 최고로 쳤죠. 이분이
경성제국대학 한국에서 가장 조선인으로서 최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경성공그룹을 한 거야. 경성공그룹을. 그래가지고 경성공그룹 인민전선 부장입니다. 인민전선 부장이고 인민전선 부원은 정태식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현상 선생 인민전선 부원이었어. 이분 인민전선 부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방공간에서 지리산에 있는 이현상이 48년도 지리산 가 있는데 지리산에 있는 이현상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문화공작대라고 시인이랑 등등 몇 명 보냈다가 그게 빌미로 돼갖고 군사재판 받아서 군사재판은 단심제거든요. 또 무조건 사형선고 때리고 사형시킨 2주 동안 시간을 줬어. 네가 공개적으로 전향서 쓰면 살려줄게. 뭐 여러 소리 필요 없어. 공개적으로 전향하면 살려주겠다. 2주 아까 이제 전향 안 하니까 바로 죽여버려. 봤지? 이 사람 전향 안 해. 전향 못하는 놈이야. 그래서 죽여버려. 몇 년 전에 누가 국가인권위원회 질의하니까 이 사람 군사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아니거든요. 근데 안재성이 이현상 평전에 안재성 선생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태준 선생이 직접 빨치선 활동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앞으로 법원에 중요한 건데 안재성 씨가 막 지리산에 와서 직접 온 것처럼 막 2페이지에 걸쳐서 막 소설을 써놨어. 내가 뭐 보고 썼냐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지는 않고 뭘 보고 썼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뭐 가라로 소설이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쪽에서는 절대 복구는 안 시켜주거든요. 왜냐? 이 사람을 죽여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거든. 훈장 타고 진급하고 그런 거 짝이 있거든요. 그게 다 취소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해주거든요. 김달산 모가지 잘린 꼴. 김달산 거기서 안 죽었거든요. 그래도 걔들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왜냐? 그거로 훈장 받고 연금 타고 국유지 간 놈들이 부지기수거든. 그 도로 물려야 되는 거니까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제까지는 우리 뭐 연구자들이 그런 활동가들 활동하고 언제 그 책파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사학과 교수들하고 소설가들이 그냥 사학과 교수들은 경찰의 신문 기록만 보고 그럼 우리 조사반 권영근 선생님 조사반 받으시면 절반은 가짜 아닙니까, 그죠? 뭐 반 이상 다 숨겨야 돼. 그 진실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경찰 기록은.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김태준 선생이 조교할 때, 경성제국대학 조교할 때 연구실이어서 조교가 정확점 조수거든, 조수. 그게 조수가 6급이야. 그게 경성제국대가 총독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달라. 그 6급 조수가 시골에 가면 군수가 마중 나왔다더라고. 그 지역 군수는 5급이었거든요. 군수가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직인데 여기서 박헌영하고 신명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 신명균은 누구냐면 동덕여고 이관술 선생의 동료 교사인데 국어 선생이 조선어 선생인데 조선의학회 회장도 하고 조선어 사전 이분이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조선의학회 총무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탱한 분인데 그 두 분이서 이제 만나게 박헌영도 그때 얼굴 보이면 잡히면서 죽는데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서 회동한 거죠. 설마 경성제국대학 군에서 회동할 줄 몰랐겠지. 그 만나고 나서 이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확실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남은 거 조선의학회밖에 없는데 말도 못 쓰게 하는데 자기들은 뭐 사진만 만들었지 일본에 싸울 줄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많았던 민족주의자, 사회주의 뭐 신간에 등부터해서 같이 하나의 논쟁에 의해서 최종 결론 되는 거 같이 하기로. 그 우리가 아는 간송미술관 전영길 선생도 그래서 구원하고 김태훈 선생이 훈민정음 발굴해 왔을 때 뭐 책값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 활동비로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명균 선생이 이제 자살 한글 사용 금지 항의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관수를 해고하고 내가 아는 민족주의자 중에 진짜백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들 연구실이었던 것 같아요. 조수들. 그리고 교수들 관사가 요 뒤에 있습니다. 요 뒤에 다음 가는 교수들 관사에서 타로 개업 미학계를 이재유를 미학계 교수가 숨겨주는 거예요. 기념관인데 여기가
미약계 선생 관사였습니다. 그 미약계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요 내려가면서 우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거 다 잘하냐? 우물이라고. 그 제가 지난번에 답사 와가지고 저 박찬웅 동지하고 이강국 동지가 말이 이거는 미약계 선생 그 현장을 지켜봤으니까 이재유 나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이 해나무에 이재유가 숨고 이런 거 다 지켜봤죠. 나무 수령으로 보면. 도망가셨대요 여기로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건물은 여기인데 옛날 사진 보면 이렇게 일본 저택처럼 해갖고 이게 나무를 쌓아올린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개울가에 우물 앞에 나무 밑에 제일 좋은 자리죠. 이쪽 라인이 보니까 저 교수 관사터고 제일 끝에는 우리 한종수 작가 말을 들으니까 홍진기가 차지했더라. 홍진기 집이었거든요. 이승만 집 올라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홍진기하고 민복기.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 관사 라인이었던 거. 우리 또 절친이었다 개새끼들끼리. 아이씨. 그래. 진짜 욕 나와. 아닙니다. 진짜 욕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일 좋은 라인은 중에 제일 좋은 집은 미약계 집이고, 앞에 여기가 제일 좋은 거. 저쪽 끝도 보면 개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집을 이성과 홍진기, 민복기 등이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성은 제가 보는 관점 좀 다른데, 일단 그 유명한 다카시의 제일 그 딸랭이였고, 박종원과 더불어서 오른팔 왼팔이, 다카시의 오른팔 왼팔이 이성하고 박종원이야. 철학가 박종원, 조선학과 이성. 그래서 이제 그 막 따라다니면서 그래갖고 뭐 직장 없고 뭐 청탁하려고 다 이성 통해서 했거든요. 그 부산에 가가지고 뭐 임시수도 거기서 이제 뭐 학수로 만들고 많은 방공국가 남한의 인문학을 책임지고 만들어간 사람이죠, 이성. 그래가지고 그 조윤재와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이 김태주, 그 다음에 이제 이명선이 쓴 조선문학사를 이렇게 많이 컨닝해갖고 우리가 아는 글을 쫙 쓰고, 그 국어책에 보면 대가를 기다리며 하면서 다음 9세대를 기다린다는 거 하면서 우리 90년까지 그걸 몰랐죠. 해금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생자 그대로 베낀 거잖아. 딱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성이 보면 딸깍팔이라고 엄청 청렴하고 지조 있게 묘사되어 있는 본인을 그렇게 암시를 하도록 그렇게 수필을 썼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시 시립유치원이더라고. 사유화는 안 돼 있고 일색 기념관에 들어서 있는 게 아마 이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자체로 보면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이재유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절대 못 나오거든. 그 지하 감옥에서 출구가 조그만해. 딱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 앞에 간수가 책상 놓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 간수가 이제 풀어준 거지. 그 도시오라고. 그 사람 기독교 신장했다는데, 풀어줄 뿐 아니라 옷도 빌려주고 제거 강조한 거죠. 그래갖고 사복 갈아입고, 그러니까 원래 이거 답사만 하려면, 역사단체에서만 하려면 서대문 형무소,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실감 나거든. 절대 못 나옵니다. 거의 양쪽에 이거 차고 있고, 양손 묶여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재유 설명해 보면 바바를 넣어가지고 열쇠 본을 떠서 양채를 해서 풀었다는데 그 뻥이죠. 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추론하는 건 뻥이죠. 그 양채를 오래 돌리면 안 돌아가 양채를 휘어지지. 그 가위로 오려야 될 정도 양채를 함석은 절대 열쇠 못 돌립니다. 있어요. 그 간수가 풀어준 거지. 간수가 풀어준다 그러면 중재를 받으니까 지가 풀고 나왔다고 둘러댄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보시면 가위도 없지만 함석 가위로 해 양철 오려지는데 그냥 생 가위로 오린 양철이다. 열쇠 만들었다. 돌아가면 이게 옛날에 일본식 쇠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절대. 이제 간수가 풀어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른 체 한 거죠. 밤새. 아침에 이제 이런 직업 해보니까 한 놈 없으니까 지는 졸다 몰랐다. 그게 졸다 몰랐다. 그게 통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미약계 선생한테 찾아가니까 이제 미약계가 들어가지고 자기 다다미 밑에 흙을 파내고 자기 방 안방에 숨겨서 자기 방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마누라도 알았을 건데 또 이제 마누라도 공금 아니냐. 요새처럼 경찰 조사는 우리 마누라는 몰랐다. 해가지고 이제 미약계 선생만
그거 하는데 이 미약계 선생이 엄청 대단한 게 잘한 게 원래 미약계가 체포된 것은 이재유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재유가 세 번째로 그것도 서대문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니까 완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겼으니까 일본인들도 환장할 거 아닙니까? 통치에 구멍이 생긴 거니까 댐에 구멍 나면 무너지는 거 뭐 순식간이죠. 이 생각되니까 문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경성제국대학 미학계가 경제학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그게 이제 합법적인 연구소인데 거기 경제연구의 멤버들이 다 미학계 제자들이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들이야. 미학계생이 대만 사람인데 동경제국장 나왔고 독일에 유학 갔다 왔거든요. 독일 유학할 때 독일 공산당 가입했어. 독일 공산당 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코민테른 자료를 이렇게 막 받아보는데 그걸 이제 학술서적인 것처럼 해서 받아보는데 고등기 형사들이 이 눈치를 채고 그 우표물 수령한 정태식을 잡아간 거예요. 조교를. 워낙 경성제국대학 안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학계도 불려간 거지. 그 상황에서 이재유가 온 거죠. 이재유를 파내고 숨겨놓고 이틀 48시간 지나고 나서 한 거야. 아, 사실은 내 방에 이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깜놀한 거죠. 지금 정태식이 학생 안 하고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 총출탱이 뒤지니까 여기 와서 이제 요 좀 되겠죠. 이재유는 이제 벌써 빠져나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은 이재유 관계만 취조하지 정태식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이 그냥 보호된 거죠. 이재유 이야기했으니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알게 됐다는 하면서 으렁으렁 하면서 그래가지고 수사에 전혀 비협조적이니까 그래갖고 징역 3년인가 받았어. 징역 3년 받고 일본으로 추방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제 때 일본인은 5급 이상 중에 구속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유일한 사람이 미약계예요. 식임관 미약계. 천황폐하한테 임명장을 받은. 직접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친임관이고 친임관은 조선에 2명이 조선 총독하고 정무총관하고 나머지는 천황이 발령자 천황폐하가 있는 게 식임관이 하거든요. 그거는 조선 총독부에서도 터치를 못해. 천황폐하한테 발령장 받아왔으니까. 그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책임관인데 그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 책임관이 무려 4급인동 3급인가 그런데 그 책임관 신분으로 실형을 먹은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그래갖고 일본 추방돼가지고 무슨 일본 가서도 비국민이라고 고생 엄청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약간 이제 도호국 문화대학이라고 거기 복직했고 거기 미학교 문고가 있다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학교 선생님이 그 깜빵 가서 사니까 남아있는 경제연구회하고 조선사정연구회 그런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그 이강국 등이 거기에 미학계 제일 수제자죠. 이강국을 베를린 대학으로 다시 그 법학과에서 유학 보내가지고 이강국이 독일에서 제일 베를린 혁명적 일본인 협회 사무국장을 아시아 민족해방연맹 동맹 거기서 독일 코민테르 행사를 열었는데 특기할 것은 모스크바에 와 있던 주세죽 등이 그 독일의 베를린의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 시기상 그거 봐서 100% 만났을 겁니다. 거기 와서 이강국 안 만나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독일에서도 또 속닥거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국내에서 종파 싸움만 했다. 이건 다 순뻥입니다. 그거를 북쪽에서 김일성이 자기 혼자 다 했다고 그렇게 하려고 역사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 당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틀린 걸 계속 그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서대숙하고 스칼라핀 이 사람도 그걸 보고 쓰고 남한에서 김준엽, 김남식도 그걸 보고 쓰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 당사가 전개가 안 되죠. 남한에서 당을 만들려면 당연과 규약과 전국적 정치신문만이 아니고 당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1917년에 알렉산드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김사국 등이 만든 21년에 국내당, 저는 이제 중립당이라고 표현하고 25년에 당을 연합당이라고 이렇게 부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답사는 그냥 역사 현장 구경하는 게 아니고
당사 정리를 위해서 의문으로 부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최종 이제 남로당이 이제 마지막 아지트였던 김삼룡 이주 아지트에서 끝났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삼룡 이주와 선생 이러니까 이 친구가 박헌영 몰라도 그 사람들까지 선생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이랬어요. 이재율 기념사 있잖아요, 민주노총.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헌영 그래도 NK에서 부수상기 외무상도 하고 한때 그거 행동하러도 보상 받았다, 누구 다 알아주고, 김삼룡 이전의 사람들은 고생만 쭉 짜고 하고,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고 누가 아무도 쳐다봐주도 않고 지금도 욕하고, 그 사람들 도대체 실제로 독립도 한도 말고 뭘 했느냐 도대체. 그런 사람 진짜 박헌영 그냥 박헌영이라고 하고 그 사람도 선생이라고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거 무덤도 없잖아요. 박헌영은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성혜랑 김정일의 자그마누라 성혜랑이 살던 집으로 했다가 박헌영의 관사로 가요. 성대경 선생 사촌 형님. 성대경 사촌 형님. 그래서 그분이 창녕에 성대경이랑 이어른데 뭐. 성혜란 설명을 해주셔야지. 성혜랑은 김정일 자그마누라. 김정일 자그마누라. 둘째 부인. 네, 둘째 부인. 둘째 부인. 성대경이란 양반은 김국희 남편. 네, 성우. 통과 제기하는데 그 제기하는 성우 남편. 친일 진상 규명 연장도 하시고, 고대 강만일 선생하고 두 분이서 다니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고. 통역당에 일로 됐다가 교수 잘리고 안 쉽게 나중에 겨우겨우 교수 됐어. 그때 우리 제가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성혜랑이랑 정성 트로이카랑 관계는 직접된 관계는 없는 거죠? 아버지 성육영 선생이 이제 여기 창녕의 지주였거든요. 이관술이 조선공산당 해방되고 나서 초대 총무부장, 그 이제 조선 정판사 사건으로 수배되고 나서 이관술을 활동 못하니까 이관술에 의해서 2대 총무부장이 성유경이거든요. 그 박헌영의 돈줄이 오른팔이죠. 그 딸이 그쪽가 여기 살은 거야. 오빠 성일기는 남도부하고 김달삼이랑 같이 그 팔공산 뒤쪽에서 빨치산 했고, 성유경에서 월북했다가 이제 남한에서 온 애들은 전부 다 군대 대신 빨치산 가야 된다. 북에서 방침으로 강제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 사지로 내보는 거 아닙니까? 그 18살짜리를 죽으라는 거지, 사실은. 그 이제 지금 생존에 계시더라고, 안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혜랑은 이제 거기 남아 있었는데, 그 김정은하고 김정일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김정남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죽었다고.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냥 뭐 누구한테 피살을 당했으면 북에서 난리를 쳐야죠. 자기 그 로얄 패밀리인데. 근데 북에서도 아무 말 안 해. 제가 판단컨대는 미국과 그 북쪽 당국의 합의하에, 묵계하에 어쨌든 누군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김정남은 그 혈통론에서 보면 장남인데 왜 안 됐느냐? 만약 김정남 수령이 된 다음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 우리 외갓집 괴롭힌 사람 누구냐? 이렇게 나와봐. 연산군대거든. 그 수령님 연산군대 오세요. 나라 망하는 거거든. 이건 뭐 에레스 트로이카 저리 가라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후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밖에 떠돌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뭐 죽어도 북에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남한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령님의 혈통이 후계자가 돼야 되고 왜 장소리 후계자 안 되고 길에서 쳐 죽어도 아무 말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합리적인 걸 우리 스스로 이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진보 안에서 공론화 시키고 이거 잘못 이렇게 해야 대중들 더 많은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될 텐데 이쪽에 잘못됐고 무조건 꽉 덮어두고 무조건 정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지들은 지들대로 딱 그 30% 콘크리트가 되는 거야. 자기 정당을 하면서. 제가 하는 작업은 그런 거, 그 구조를 흔드는 겁니다. 분단 양쪽에서 동업하는 것도 흔들고, 남한에서 콘크리트 구조도 그게 이런 그거 불합리 속에서 생긴 거니까 그래 없애버려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남한에서 그 많은 북한학 전문가, 뭐 통일학자, 그런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분석한다면서 이것 때문에 승계 못했다. 이거 절대 안 해요. 왜냐? 박헌영 쪽은 남북에서 다 공적이거든 부담스럽거든.
박헌영 쪽 주류는 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복권시키면 자기들 입지가 없어지거든. 안 하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성현랑 어릴 때 있었고, 한 뭐 12살 정도에서 월북한 거고, 여기 말고 그 해화동 쪽에서 집이 있어서 이 사람들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요 근처 이 정도도 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집터에 보면은 그 부잣집이었죠. 그 여기에 그 이강구, 이주화 등도 드나들었고 기록에 보니까 그 다음에 김태준 선생이 박재홍 여사하고 재혼해가지고 연안으로 망명하기 전에 여기서 신혼집 차렸더라. 방한칸 잡고 차렸. 제일 안전한 데니까 그죠. 자기는 이제 저 중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누구 집에 있을 겁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성유경 선생이 그런 뭐랍니까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나온 의사 선생님 한 100 한두 살 때 할머니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건강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대 해화병원 됐죠. 저 대목에 하다 다치고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인턴들이 사하면서 치료도 안 받고 가라면서 막 해가지고 막 잘해주더라고. 우리 학교는 고대병원이지만 성대 다친 애들 그 지정 병원이죠 사실 여기. 비공식. 고대병원 하기 전, 고대로 넘어가기 전에 수도의과대학이에요. 수도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 경성여의전터인데. 회장은 빠지고 수도의과대학, 경성여전에서 수도의과대학 하다가 고대로 고대에서 샀지. 그렇죠. 그래가 여기에 김순남 선생 여기서 음악 교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월북하기 전에 조선음악과 동문위원장 할 때 여기 교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경성의전도 좌익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심지어 아들이 경성의전 합격하니까 빨갱이 학교 안 보낸다고 학교 안 보낸 사람도 있어. 부모가 좌익 학교 안 보낸다고. 요새 지금 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도 그때도 고급 직업이었거든. 의사는 안 보낸 사람도 있었어. 그 정도였는데 김태준 선생 사이가 경성의전 거기 의사였고, 여기 김순남 선생 여기서 이제 선생을 했는데 조선음악가 동맹 위원장이고 그 인민항쟁가 이거 지은 사람 인민항쟁가 짓고 산유화 이런 거 짓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박헌영 선생에게 드리는 노래 작곡을 했다더라고. 그 노래는 어디에 한지 없어. 작사 이원조, 작곡 김순남. 그리고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할 때 그걸 상연을 했다더라고. 그게 이제 수령 우상화의 시초죠. 찬양가 그걸 지었는데 인민항쟁가가 최고죠. 여기가 뭐 산주와 이런 거 여기 한글 쓰인데 아마 여기 옛날 사진 보면 여기서 이제 차가 섰을 때 총을 맞았는데 총 쏜 놈은 중에 함지근이라고 이 사람 사이가 김영삼 때 교육문화 수색 하려다가 그 놈이 투서를 해가지고 그 양반 장인이 여운님 촌수군 사람인데 해갖고 못했죠. 고졸인데 뭐 교육문화 수색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여운님 이거 여기 왜 하냐면은 저는 그냥 간을 지나갔는데 여운님 선생이 이제 그때 숙소는 여기서 나가서 저 뒤쪽에 골목이 있는데 여기 소설가 한무숙 집이 있어. 지금 기념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숙소로 썼어. 그 뒤쪽 집에서 또 아까 말한 성유경 선생이 그 뒤쪽에도 살았어. 근데 여운에서 여기 숙소로 쓰다 출근하다가 총 맞은 거죠. 근데 그때 뭐 외제차 타고 다녔다고. 근데 이제 오늘은 못 가는데 종로에 가면 대성빌딩이라고 있거든. 파고다 의학원 옆에. 그대로 남아있던데 원래 대성출판사 건물입니다. 대성출판사가 해방공간에서 무슨 뭐 변장법적 유물론 정치 경제학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냈어. 그 사장은 아까 말한 성유경으로 돼 있어.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사장은 박치우 선생이었다 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대경 선생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성대경 선생이 이러시는 게 성대경 선생이 성유경의 사촌 동생이거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조선 정판사 사건 때 그 사건 기록을 보면 사환해갖고 성대경 이름이 나와. 중학생. 중학교 때부터 그 따라다니는 게 남로당 성대경 선생이. 그 통역당 하다 몇 년 살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학자들하고 다르죠. 성대경 선생이 제가
2010년도에 한창 퇴직되고 이런 시하다가 아까 그 대학로 찻집에서 만났는데 커피집에서 마주쳤어. 마주치니까 성대영 선생이 누구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박지우 선생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아시냐고 그러니까 성대영 선생이 순간 이러더니 눈을 꼭 찌그시 감더니 잘 알지 그러더라고. 자기 직접 봤다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박지우 선생을 직접 본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뭐 그거에나 있는 줄 알지. 그때 사진도 없을 때니까. 그 박지우 선생이 누구냐면은 경성제국대학 철학과 나와가지고 그 숭실 전문 철학과 교수하다가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이육사랑 같이 북경에 망명해가지고 항일 무장 투쟁하려고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한 그 김태준 등 경성제국대 총장으로 추대하고 박지우 선생은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비밀회동을 6번 했는데 그 중에 4번을 배석했어. 그러니까 완전 박헌영의 오른팔이야. 당내 최고 이론가죠. 그 축구 선수 출신이라 몸도 좋아. 이북 사람이 한경구 사람이거든요. 김일성이 되게 끌거로 했다더라고. 그러다가 강동 정치하고 부원장 하다가 49년도에 남한에 내려왔고 조선인민유격 때 제1병단 정치위원 태백산에 1월산에서 전사했더라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1월산에서 전사했는데 그러니까 남부군이나 소설에 보면 뭐 경성제국대학 철학과 교수 출신이라고 누구 묘사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박지우 선생이거든요. 정확히는 묘사를 못했고 박지우는 지리산 간 적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전설로 떠돌았겠죠. 그 대단한 강동 정치하고 정치 부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당의 최고 이론가죠. 그런데 제가 빨치산 활동이 적어도 46년부터 56년까지 10년 정도 기간이 계속된 거니까 보면은 중간에 뭐 클 때도 있었지만 지리산에 있을 때 연상 쪽은 뭐 지리산은 할 게 없으니까 도망가기 바빴고 영남 쪽에 팔공산 이쪽은 앞에 미군 부대도 있고 철도도 있어갖고 미군 보급 차량 털면 그 무기와 식량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 그 제1병단은 그 심지어 노예간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포항에서 영산간 철교도 폭파했다더라고. 국군 쪽에서 쪽팔려갖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 최대 증거거든요. 그리고 뭐 남도 뭐하고 워낙 친출김모를 했죠. 좁은 지역에서. 근데 거의 박지우 선생인데 그 내가 박지우 선생 아시냐니까 잘 알지. 그 성대에서 내가 봤다는 거야. 어떻게 봤냐니까 우리 사장님이지 이러시더라고. 그 사장님이 어떻게 사장님이니까 자기가 대청출판사 직원이었대. 그 조선정판사 직원 하다가 그게 불법화되고 나서 대성출판사로 그대로 옮긴 거죠. 그 옛날에 대성빌딩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주인은 성유경이었어. 아까 말한 그 성유경. 근데 이게 지금 남의 손으로 넘어갔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땐 조선공산당의 법적 후계자인 노동당에서 그 당 자산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문제고 그 대성출 빌딩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거든 종로에. 거기서 자기 그 직원을 했는데 박지우 선생이 서류상 사장은 사촌형님 성유경이고 실제 사장은 그 박지우 선생이었다고. 그 박지우 선생이 그럼 박헌영의 대리 오른팔이거든요. 박지우가 하는 얘기는 사실 박헌영이 하는 얘기야. 그 이제 뭐 하셨냐니까 영훈이 형 선생이 자주 왔대. 자주 와가지고 두 분이서 사장실에서 바둑을 몇 시간 뜨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바둑을 뜨고 나가는데 그 바둑 뜨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정치 현안 토론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가? 그 해방공 이제 군단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 토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헌영 선생하고 영훈이 선생하고 좀 뭐 경쟁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성대영 선생이 눈을 찌그시 감더니 두 분 사이가 세상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잘못 알려졌다고 이러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라는 의미로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집 전화번호 찍어주면서 집에 좀 찾아오라더라고요. 제가 1일시 하다 너무 힘들어가 못 가고 한 달 있다 연락하니까 중국 가서 여행 갔다가 병이 나서 그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성대영 선생이 무슨 얘기해 줄 게 있었는데 못 들었어요. 제일 아쉽죠. 혹시 뭐 일기라도 남겼는지. 근데 임경석 선생이 그 제자인데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무슨 옛날에 이래 투쟁해도 이런 소리 하기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 이용구 선생의 제자인 나한테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뭐 귀엽다고 두 분이서 만나지 하여튼 좋아하면 유군하면서 두 분이서 만나 매일 내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2대1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성대 선생님 어떻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운이 형 선생하고 해방공간에서 대립관계로 알려진 것은 좀 성대 선생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오늘 자 시간상 동선상 봐서 김주아 그 김삼영 이주 아지트는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원하시면 꼭 가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그 여기 박헌영 관사 두 군데 둘러보고 끝내 저기 갈 거라서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박헌영 관사로 옮겨가 이동하고 이 박헌영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 박헌영뿐만 아니라 남한의 운동가들 제일 행복한 때죠. 45년 8월 16일부터 얼마나 그거죠. 인생의 마지막 그 필 때 아닙니까, 그죠? 그 시절에 이제 뭐 곧 집권할 것 이제 그때는 분단이라고 생각 못했고, 그죠? 한 나라죠. 그런 분단된 이런 개념 전혀 없었죠. 안 겪어봤으니까 곧 집권할 건데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경교장, 우남장 그때 무슨 장 정치가 유행할 때인데 여기에 해화장 박헌영 선생 지무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겠습니다. 박헌영 평전에 나오는 딸내미한테 보낸 사진 여기서 찍었고 이 집에서 물론 뭐 그 당시 활동가 주요 간부들 김삼영 이주화 선생들 다 여기서 이제 매일 드나들면서 지시를 받고 8월 태제 처음 나온 거에 나중에 뭐 약간 수정돼 있거든. 좀 완화해가지고 도시 그거 저 지주들 입장 조금 봐주게 수정했거든요. 그 8월 태제 이 작성한 곳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다가 미군정 압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이거 북행을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 거죠. 이 집의 내력으로 보면 원래 김혜룡 맞나 이런 선생이 하여튼 보성 그때 고대 영문과 교수였어. 함열에 가면 그 99칸짜리 집이 남아 있거든요. 그 함열에 근데 남아 있는 데 비해서 유명하진 않아. 왜냐 이 김혜룡 선생 때문에 이 집을 제공한 사람이니까. 해룡이라고. 해룡. 예, 이름 김혜균. 헷갈려. 김혜균 선생. 보성 전문 그때 영문과 교수였는데 김혜균. 그게 이제 이거 하고 길상사도 김혜균 선생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살 할 몇 개 아니야. 그 아주 자기가 그 처치 곤란하니까 뭐 포항 공대도 주고 스님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포항 공대랑 소송해갖고 3분의 1, 3분의 2 갈라가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것도 내력이 있죠. 하여튼 김혜균 선생 재산인데 김혜균 선생도 월북했다가 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헌영 자신은 뭐 돈 없고 그럼 김혜균하고는 어떤 관계 있느냐? 박헌영 어머니가 그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가 하기 전 딸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박헌영 입장에서는 씨다른 누이죠. 씨다른 누이지. 씨다른 누이가 이 김혜균 아버지한테 소실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김혜균 입장에서 보면 새엄마야. 그 사돈이죠, 박헌영은. 근데 또 우리 친구는 지금 같으면 창피해서 말도 안 할 개족보 같은데, 그죠? 요새 같으면 말도 안 할 건데, 그럴수록 옛날 사람들은 더 애틋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챙겨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김혜균 집이 거의 망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함열에 99관짜리 집도 그 유명 건물 가치에 비해서 별로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큰 기와집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이거 보면은 이 빨간 벽돌은 얘의 아마 서대문 형무소에서 구운 벽돌일 텐데 왜 깨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이렇게 칠한 이유가 박정희 때 또 빨간색 싫다고 빨갱이 싫다고 이걸 이렇게 위에 세면 칠한 게 유행이었다더라고. 그렇고 옛날 들어보면은 저쪽 이거 보면 제가 방공을 입구했을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원래 필지는 지금 전체 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방공을 일제 때 보면 항상 이런 걸 파놓거든. 방공호가 부문 같은 거 파놓거든. 그 큰 건물 보면 일본 고관집이었을 건데 걔들 보면 항상 집에 이제 그 폭격 맞을까봐 파놓더라고. 이게 조시 그 김혜균 박헌영 관사지만 박헌영 앞으로는 안 돼 있고 등기상은 김혜균 선생 집 누구였을 건데 이제 조시 집으로 넘어간 내력은 아마 뭐 법적으로 합법할 뭐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효성그룹에서 삼켰습니다. 친정으로 간다.
그 경보석으로 나오면 원래 서울을 주거지를 못 벗어나거든. 그때부터 이제 그거죠. 약간 불법성인데 뭐 마누라 애나로 간다니까 또 좀 저 봐준 거야. 그 누구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가 이따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애 낳겠겠지 하면서 약간 감시가 소홀해졌을 때 뭐 김정구 형님인지 해가지고 그 배 타고 가서 뭐 눈물전 두만강 하면서 강 건너갖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일단 가갖고 거기서 모스크바 간 거죠. 그 모스크바 가서는 이제 대접 받은 거지. 박헌영 국제레닌학교 들어가고 저거는 부인은 동방노력자 대학 스탈린 학교 들어가고 그 이제 그래갖고 보면 이제 그 시기가 인생 제일 필 때지 얼굴이 좋아져. 팍 이제 그 몸도 회복되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상해로 김단야, 주세죽하고 3명이서 상해로 파견 받아 와가지고 고민태론 오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이제 조선의 당을 만들어라는 건데 이제 상해를 교두보로 해서 그래서 그 상해 조계에서 상해를 막 그 조계에서 이제 그 코뮤니스트라는 정치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레닌처럼 정치 MPL 전국적 정치 신문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로 발송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놈 잡으러 왔는데 그 집에 있다가 이제 잡힌 거지. 그러니까 박헌영이 이제 끌려갔어. 남아있던 주세죽과 김단야는 이제 한번 틀리면 며칠 있다 어디서 만나자. 다른 집에 갔는데 이제 박헌영이 경찰들이 앞서서 갔는데 그 옆집으로 들어갔어. 옆집에 시끄럽게 옆방 시끄럽게 구니까 두 사람이 빠져나왔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로 도망가 버렸죠. 그 남아있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박헌영은 일본에서 저 조선으로 압송됐는데 살아 돌아올 거라 생각 못하죠. 그 뭐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무슨 주세죽이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남편 그 현실적으로 봐서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거죠. 자기네들 모스크바로 피신해 왔고 박헌영 상해에서 잡혀가지고 조선으로 압송됐고 어떻게 또 만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죠? 그 끝났는데 이 박 선생이 이제 그 안에 그 일본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 저기 뭐 처갓집 한경돼서 도망갔는 사라졌는데 몇 년 만에 잡고 보니까 그 사라진 박헌영인 거야. 그동안 시인이 뭐 했어? 상해에서 뭐 거지 생활 상해에서 살았습니다. 잡아뺀 거지. 모스크바 갔다 온 거야. 들통 안 난 거죠. 그 뭔가 수상하니까 엄청 많이 닦아했을 거 아닙니까? 고문 등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는 순간 뭐 죽는 거지. 그러니까 꽉 다물고 상해에 있었다. 그거만 하니까 이제 그거로 6년형 받은 거죠. 그애가 이제 그 상태고 그 남아있던 그 두 사람은 이제 내가 뭐 주세죽이라도 선택지가 누구 있습니까? 소련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김단야. 그냥 같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된 거지. 그건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뭐 며칠 있다가 김단야 학술대도 하는데 뭐라고 그 비난 흠잡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보니까 주세죽 입장에서 남편이 살아서 심지어 부수상계 명무상으로 된 거야. 얼마나 그 전에 이제 저기서 모스크바에서 동방노력자 대학 졸업하고 들어보니까 소련에서 국내로 보내는 사람은 첫째 기준이 있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당성과 능력이 똑똑하고 뭐 활동가로서 자질을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상적 문제가 없어야 돼. 트로츠키나 뭐 이인데 연루가 안 된 사람이어야 돼. 아무리 뛰어나도 뭐가 연루가 된 사람을 안 보내고 동방노력자 대학 졸업했다. 그럼 타슈켄트 교사로 보내든지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중학교 선생으로 보내버려. 조선 안으로 안 보내고. 근처로. 그렇지. 조선 출신, 소련 교포 출신이라도 조선에 보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하자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뭐 간첩 문제가 없고 뛰어난 사람들 조선으로 보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다음 건설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몇십 명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 주세국 선생 거기서 그다음 뭘 했냐면은 조선의 외국문 출판사 조선의 교정원으로 발령받아. 그 조선의 교정을 했어. 그 주세죽 선생이 조선의 교정원하는 시기에 레닌 전집 조선어판 20권이 조선어판 번역돼 나왔거든요. 그때 레닌 전집 소련어판도 20권밖에 없었어. 그 교정은 100% 주세국 선생이 본 거야. 그 김단야가 조선어
그 모스크바 공산대 조선어과 과장, 학과장 그 총감독하는 거. 그다음에 그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진수, 국내당에서 탈출한 주종건, 조선의 하여튼 최고 엘리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심지어 주종건 선생은 동경 제국대학 나온 거로 1업파 레닌 전집도 교정을 받았는데 주종건 선생. 우리는 다 일본어파만 보고 와 그거 참고를 했는데 그 주종건 선생이 본 거더라고. 25년 만들어진 당의 상해파 중앙위원이었거든. 화요파가 8명 하고 서상파 2명 했거든, 중앙위원.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이 이제 깨지니까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레닌 전집 번역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의 일부를 제가 이제 전권을 구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일부를 한거 손에 넣었는데 그런 사정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고생하다가 아까 그 관사로 해방되고 나서 그 관사 이제 입주한 거죠. 그 이제 곧 이제 통일이 되고 박헌영이 뭐 호치민처럼 될 것 같았죠. 여운이 형하고 뭐 사실 인기는 여운이 형이지만 실세는 뭐 누가 뭐래도 박헌영이죠. 그래 뭐 그러면 9월 45년 10월 달쯤에 급하니까 인민공화국 선포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막 좌익들끼리 마음대로 뭐 급조했다고 막 이렇게 흉을 보는데 그 일주일 전에 호치민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인민공화국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김영건 선생이라고 베트남의 그 하노이 도서관에 과장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베트남 부르에 정통했겠죠. 그분이 나중에 와서 조선의 조선문학과 동맹 부위원장도 하고 귀국해가지고 아마 인편은 하여튼 베트남 소식을 그렇게 시차를 멀리 두지 않고 계속 듣고 있어서 김영건 선생 통해서. 김영건 선생은 조선문학 동맹 부위원장 하다가 뭐 폭사했는지 폭격이 죽었는지 흔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45 해방 공간에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계 수준에 도달한 분야가 많았죠.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과학, 뭐 그저 물리학 이런데 도상록 선생님 사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곧 이제 말하는 이제 뭐 베트남처럼 통일 독립 국가를 세우려고 한 거였죠. 그 베트남에서 호치민이 뭐 20명 데리고 무장 선전대 만들었다. 그게 베트남 군 시초 아닙니까?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건준하고 건준에 무슨 경찰 조직, 뭐 학도병 조직, 학병 조직, 군대 조직 이런 거 하면 그때 호치민보다 물적전이 월등히 많았죠. 미군이 뭐 해방만 안 났으면 뭐 그거 나라를 세우는 거 일도 아니었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박헌영 뭐 해갖고 미제간첩이다. 그 호치민은 그때 직접 CIA 찾아가 가지고 내 협력하겠다고 뭐 총도 얻어오고 뭐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래 보면 뭐 왕간첩이야. 그럼 호치민이 미제간첩입니까? 그거 외교 국가 대표로서 외교적으로 접촉을 가지고 무슨 미제간첩이라면 이렇게 하는 걸 센 억지죠. 그 아까 어떤 분이 묻던데 그 박헌영의 상반된 평가에 있다. 빨갱이라는 남쪽에 그게 있고 미제간첩이라는 게 있다.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왠지 저 사람부터 석연찮게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남한에서 빨갱이를 욕하고 그런 거 이해가 되죠.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스탈린식으로 독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찾고 뭐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거죠. 조선에 무슨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국가니까 프롤레타리 혁명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제일 합리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자기 헌신적으로 노력한 건데 그걸 남한에서 졌으니까 욕 듣는 건 뭐 감수를 하는데 북에서까지 무슨 미제간첩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남한에서 그 사람 믿고 130년 40년 싸운 남한의 투쟁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미제간첩 때 농락당하게 되죠. 그 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간첩 숙청하는 거랑 다르다고 이 북에서 한 것은 굉장한 과오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통일되고 하려면 북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북에서 잘못된 것부터 먼저 내부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이제 이번에 제가 북경 가가지고 그 옛날에 주덕회고록 봤거든. 주덕회고록. 거기 보니까 출병 단판 해가지고 이제 조선에 출병하게 된 그게 나와. 그 이제 박헌영이 이제 이미 이제 뭐 메가드가 산발 저까지 다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거의 끈적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 그거 이제 살려달라 하니까 뭐 그 박헌영하고 두 사람이서 서명한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박헌영이 왔는데
박근영하고 이상조하고 왔는데 이상조는 뭐 레벨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중덕하고 박근영하고 모택동하고 서있어 밤새 중란하이에서 회의해가지고 동의 털 무렵에 출병하기로 결정했다. 박근영이 막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이 있어,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상대가 빌려달라야 빌려주지. 가만히 있는데 팽덕회고로.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럼 누가 빌려달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출병하고 싶어도 안 그렇습니까? 조선에서 가만히 있는데 출병해 줍니까? 그럼 간섭이 되는데, 그죠? 누가 사정해야 되거든.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빚준 놈이 살아 있어야 빚을 받지. 죽고 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 절대 박근혜 죽지 말라고 압력 계속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출병 단판 나와 있더라고. 근데 그 당 중앙출판사에 그때 그 책을 마침 돈이 떨어져서 안 샀는데 이번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못 사고 동네 책방 가서 보니까 백화점에 책방에 보니까 팽덕회 해고록이 있더라고. 닭 대신 꽁이라고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좀 훨씬 축약해갖고 나와 있더라고. 그거라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 출병시킨 게 미제간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걸 정당화시키려는 데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는 원인은 제일 큰 건 김일성 혼자 항의를 모두 다 했다. 이걸 세우려고. 여기 약간 저하고 입장이 다른 친구들 있죠. 항의를 모두 제가 볼 때 최고 공로자는 홍범도고, 그 다음 안중근이고, 그 다음 저 김상옥이고, 그 다음에 허영식 이제 구미 사람인데, 허영식이고, 나석주, 그 다음 한 6번째 제가 볼 때 김일성 정도 되거든요. 자기 혼자 다 했다고 모두 다 그 지도를 받고 어쩌고 하려, 세워대려니까 그게 무리가 생기는 거야. 그 중에 김일성 입장에서 제일 끌어온 사람이 누구냐? 허영식이거든. 허영식이 누구냐? 구미 사람이거든요. 그 90년대 제가 처음 자료 봤을 때 한족으로 나왔어. 한족으로 나오더라고. 그 이제 한국에서 유명해지니까 이제 조선조 구미 이렇게 나오던데 중국의 10대 장군 등등 있고 하지만 동북항일연구원에서 최고 공로자가 허영식이거든요. 허영식이 이제 264 이원조 형제의 외당숙이야. 엄마의 사촌 오빠. 그리고 그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이 조카야. 그 허위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퇴계학파의 그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이 얍실하니까 불리하면 의병 일으키라고 했다가 실패하면 난 모르는 이 식이거든요. 그 또 이제 불러가지고 그나마 그 영남 쪽에 퇴계학파 그쪽 힘이 있으니까 의병 일으켜라. 그래서 벼슬 하나 줘. 지금 치면 대법원장. 그 벼슬 하나 주고 그 왕산 선생이 이제 의병 일으켰는데 그때도 뭐 게릴라전 해갖고 저 이쪽에 숨어가지고 밤중에 내려와갖고 북한산 뒤쪽에 와서 불이나 놓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미련하게 그 앞에서 이제 정면 투쟁하다가 그래 하여튼 그 지었는데 그 다음 이제 그 만주로 이동해갖고 허영식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중공산당 가입하고 항일 무장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덮으려고 하는 데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여기 시발점입니다. 내려가시고 이제.